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해저의 신비. 2. 한국의 선구적인 기술. 3. 한국은 중국의 독주를 깨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무기화된 자원화는 국제 구조에서 현재 존재하는 현상으로 각 국가가 자원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특히 천연 자원인 유류, 천연가스, 광물과 같은 자원을 이용하여 군사적인 힘을 강화하고 국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복잡한 상황을 만들며 때로는 국제 관계에서 긴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지혜로운 정책과 고도의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또한 보유한 자원의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75년 전인 1848년 1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콜로마라는 마을의 제재소에서 일하던 제임스 W. 마셜은 우연히 강을 걷다. 강바닥에서 순간 반짝거리는 모래를 발견했습니다. 햇빛에 모래가 비친 할나 반짝인 이 모래를 양손 가득 담아 바위에 펼쳐본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반짝이던 물체는 다름 아닌 모래에 섞인 금, 즉 사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장주 존 서터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서로 절대 발설하지 말고 함구하자고 약속했으나 인간의 입은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이 소문은 금세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해 8월에는 저 반대쪽 뉴욕 헤럴드에 관련 기사가 실렸죠. 그리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야망 있는 사람,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환장하게 했고 강바닥에 널린 사금은 주인도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민의 물결이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골드러시의 시작입니다. 이듬해부터 무려 8만 명이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두고 49년도리라 하여 포티니너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 미식축구팀 NFL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만간 2023년판 골드러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강바닥 모래가 아니라 아주 깊은 바닷속에서부터 시작될 텐데 한국은 이 골드러시에 대비해 미국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독점 개발권을 확보해뒀고 이미 세계에서 최초로 실증까지 끝마쳤으니까요. 현재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총탄이 오가는 실제 전쟁보다 어쩌면 치열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자원 획득을 위한 자원 전쟁인데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차기 세계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수조 원씩 투자해 남미,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자원 광산을 사들이고 있고 자원 좀 가진 나라들은 이 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아예 자원 무기화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쟁은 전자기기와 전기차의 등장으로 심화됐는데 인도네시아는 올 1월 전략 광물인 바욱사이트의 수출을 금지시키기로 했는데 이는 전기차와 2차 전지에 필수로 사용되는 광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수출 금지로 전 세계적으로 관련 광물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또한 중국은 전기차, 항공기, 로봇, 휴대전화, 에어컨, 무기 등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 희토류를 이용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85%와 세계 전체 매장량의 5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얼마든지 다른 국가를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는 중국 정부가 산업기술의 수출 규제 품목에 네오디뒼, 사마름 코발트 자석의 제조 기술을 추가해버렸죠. 아쉽지만 중국은 고성능 자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료 채굴, 합금, 자석 제조 등 모든 공정을 중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는 탈탄소 사회를 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기자동차와 풍력발전기 모터에는 이 자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수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자존심 굽히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조만간 중국에게서 벗어나는 국가가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천 미터 심해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엔 산하 국제해적기구 ISA 인터내셔널 시푸드 어소러티는 전 세계를 상대로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심해 광물을 상업적으로 캐낼 수 있도록, 사실 심해는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이 대부분이지만 그 아래 매장된 지하 자원은 육지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대표적으로 태평양과 인도양 해저 약 5,000m 아래에는 만간 단괴, 만가니즈 모듈라는 것이 있습니다. 1873년 2월 18일 영국의 해양조사선인 챌린저5가 심해 깊은 곳에 분포한 만간 단괴를 최초로 발견했는데 현대시대로 접어들어 만간 단괴는 바닷속 노다지 또는 바닷속 황금이라고 부릅니다. 100만 년에 약 2m씩 자란다고 알려진 검은색 광물 덩어리 만간 단괴에는 만간 24%를 비롯해 니켈 1.4%, 구리 1.3%, 코발트 0.2%뿐 아니라 몰리브덴, 히토류와 같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현재 산업의 기초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대표적인 자원 소비국입니다. 매장된 지하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반면 기술력이 너무 발달한 덕분에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하지만 지하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자원을 무기화하면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데 한국은 눈물을 머금고 그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원을 수입하지 않았다가는 한국은 그대로 폭삭 주저앉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심해에는 지금 현재 한국에 없어서는 안 될 만간, 니켈, 구리, 코발트로 똘똘 뭉친 만간 단괴가 약 1조 7천억 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기업이 군침을 흘리고 있죠.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과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EEZ에서는 석유든 천연가스든 광물이든 얼마든지 상업적인 채굴이 가능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채굴되는 자원은 전부 그 국가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공해, 즉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해상에서는 유엔 협약이 적용되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유엔은 시험 채굴만 허용하고 있고 상업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채굴은 금지했었습니다. 2016년부터 상업 채굴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나우루는 2021년 법률 조항을 발동해 ISA에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심해 채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유엔 해양법 협약에 있는 2년 규정 조항을 내걸고 그때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곧바로 직접 심해 채굴에 나설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심해 탐사권을 확보한 회원국이 심해 채굴 의사를 밝히면 ISA는 2년 안에 허용 여부 검토를 마쳐야 하고 만약 시한을 넘기면 기존에 존재하는 규정에 따라 채굴 신청을 받고 수락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9일까지 마감 시한이 정해졌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각국 정부나 기업들은 이제 ISA의 심해 채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ISA는 이후 1년 동안 신청서를 검토한 후 회원국 167개 나라 가입 위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정부나 기업에게 심해 채굴 면허를 발급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태평양 한가운데 한국의 해안 경제 영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국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든 것은 생각보다 빠른 1980년대입니다. 하와이 대학의 연구선을 빌려 탐사를 시작했는데 1992년 종합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건조되면서 독자적인 조사를 하게 됐죠. 당시 ISA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발효되기 전 심해저 개발을 위해 3천만 달러를 투자한 국가나 기업에게는 선행 투자자의 지위를 부여했는데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3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프랑스 등과 함께 선행 투자자의 지위를 확보해 약 15만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을 탐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죠. 하와이에서 동남쪽으로 가면 클라리온 클리퍼톤,
시식 해역이 있습니다. 이는 해저에 있는 단열대의 이름인데 단열대란 끊어지고 찢어진 상태로 길게 늘어진 띠 모양의 지형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해역은 한국에게만 독자적으로 할당된 것은 아니고 ISA가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에게 분배해줬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두색 부분이 바로 한국이 배당받은 구역인데 크기가 좁아 보이지만 실상은 15만 킬로미터입니다. 한국 전체 면적이 약 10만 킬로미터니까 한국 전체 면적보다 큰 면적이 한국에게 연구할 수 있도록 분배된 것이죠. 그러던 2002년 대한민국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 ISA는 한국에게 허가 면적의 절반인 약 7만 5천 킬로미터를 단독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세계에서 7번째로 획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그 지역에는 약 5억 6천만 톤의 만간 단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 매년 300만 톤씩 만간 단괴를 채광한다면 무려 100년 이상 매년 2조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 즉 200조 원을 아껴주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100년 동안 한국은 만간, 니켈, 코발트 등 주요 광물에 대한 걱정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물을 캐내기 위해 이미 세계 최초로 심해 채광 로봇 미네로를 개발해뒀습니다. 길이 6m, 폭 5m, 높이 4m 크기의 미네로는 수심 5,000m 아래에서도 수압을 견뎌내도록 설계됐는데 심해저 로봇은 일본 등에서 어로 탐사용으로 개발한 경우는 있지만 광물 탐사 및 채광용으로 개발된 것은 세계 최초죠. 여기에 심해 광물을 해수면에 있는 선박까지 올려보내는 버퍼 시스템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버퍼 시스템은 미네로가 채집한 만간 단괴를 수중에 임시로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양광 펌프를 통해 일정한 속도와 공급량을 조절해 안전하게 선박으로 올려보내는 기술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한국은 심해 채광 분야에 서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지위를 빼앗겼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메인이 되어 진행하던 이 기술을 민간 기업에게 이전하려고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술 이전도 가로막혔습니다.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결국 잠재가치 200조 원짜리 거대한 가능성이 묻혀버린 것이죠. 현재 전 세계는 탈탄소를 목표로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었고 유럽연합은 여기에 더해 2035년부터는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시대가 10년 이내에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광물이 필수적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40년까지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 니켈을 지금보다 19배 많은 4,800만 톤을 더 채굴해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고 리튬은 42배, 흑연은 25배가 더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예 열대우림을 밀어버리고 니켈 채굴에 몰인한 상태죠. 2017년 전 세계 공급량의 17%를 차지했던 인도네시아가 2027년까지 85%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오래전에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곧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국가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육지보다 3배 넘는 니켈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심해를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분명 생태계 파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열대우림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광물을 확보하는 것 역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 다시 한번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매출액을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높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2030년에 반도체 산업의 매출액을 15조엔 약 148조 원대로 끌어올리겠다는 허황된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일본은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세계 시장 점유율 1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다시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중국에 비해 늦어진 전기차, 2차 전지 분야의 속도를 내기 위해 도요타와 닛산 등은 거액을 투자하며 중국 업체와 합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SK 이노베이션이 미국 2위의 자동차 업체 포드와 약 6조 원을 투자해 배터리 합작 공장 블루오벌 SK를 설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GM과 합작해 오하이오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 데 이어 테네시주에도 또 하나의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가장 당황스러워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미 간 배터리 동맹 기조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 부품 소재 업체들까지도 미국 전기차 공급망에서 일본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 자동차들의 경쟁자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세계 3대 배터리 셀 제조업체를 끼고 있다는 사실은 도요타가 넘기 힘든 현대만의 강점입니다. 결국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핵심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게 됩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안정적인 배터리 확보를 위해 파나소닉과 공동으로 중국의 생산 라인을 확보하거나 CATL, 비아디와 같은 중국 업체와 협력하는 방식을 택해야 했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중국계 전지 제조업체와 손잡고 해외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 약 2조 원의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가 이렇게 배터리 투자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것은 일본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도요타, 닛산 등 전기차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넘어가 협력을 하게 되면 항상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협력하는 척 끄덕들인 다음 갑자기 마음을 바꿔 회토류 자석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제품인 회토류 자석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오는 7월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23종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의 배터리는 팔아먹으면서 핵심 부품인 회토류 자석 수출을 막는 전략으로 일본의 전기차 산업을 막겠다는 의지인데요. 중국과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진행 중이던 일본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일 겁니다. 앞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은 과거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따돌림과 같은 잔혹한 압박을 가했는데 이번엔 중국의 그 낡은 수법을 쓰고 있다. 똑같은 살을 베이는 고동을 겪었던 일본은 호랑이를 위해 귀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며 일본에게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압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조치를 단행하지 못하고 먼저 만만한 일본에게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히토류 자석을 경제 성장의 핵심이자 아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물자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전기차와 풍력발전용 모터 등에 필요한 고성능 회토류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금지를 내린 것인데요. 히토류 자석은 전력과 자력을 이용해 회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더구나 전기차뿐 아니라 항공기, 로봇 등 산업기기와 휴대전화, 에어컨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네오디뮴 자석의 세계 점유율은 중국이 84%, 일본이 15%,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중국이 90% 이상, 일본이 10%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의 합작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해 전기차,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었는데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일본은 중국과 추진해왔던 합작 투자 방식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위기가 올 것에 대비해 한국 기업들은 이미 회토류 공급망을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전기차와 모터의 연구자성을 만드는데 핵심 원료가 되는 회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말에 이미 현대자동차 그룹은 호주의 광물 탐사 기업 아라푸라 리소시스와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산화물 희토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계약으로 현대차는 7년 동안 아라푸라가 소유한 호주 놀란스 회토류 광산에서 생산한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산화물을 토대로 전기차 모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희토류는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와 함께 전기차 핵심 원자재로 전기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희토류가 평균 3kg 정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완성자 업계는 희토류를 직접 수입하는 것과 동시에 완제품 형태로 들여오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LG 이노텍이 중국의 발표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LG 이노텍이 얼마 전 아예 세계 최고 수준의 회토류 연구자석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LG 이노텍은 한국자기학회 학예학술대회 통해 AI 기법을 활용한 입계 확산 공정의 최적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희토류 연구자석 개발에 성공했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것은 희토류 자석의 종주국이라 자처했던 일본과 미국, 중국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특히 연구자석 원조국이라 자처하던 일본은 그간 한국과 관련 기술 협력을 하지 않았지만 LG 이노텍은 일본의 기술을 앞지른 세계 최고 등급의 54SH 연구자석을 개발해냈습니다. LG 이노텍의 연구자석 개발 성공은 AI 기법을 활용해 최소 수년간 진행되던 소재 개발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켰다는 성과까지 더해져 세계 학회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희토류 연구자석의 종주국인 일본과 미국, 그리고 희토류 자원을 활용해 연구자석을 무기화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 때문에 일본의 전기차 성장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자 기회를 맞은 것은 역시 현대차 그룹입니다. 중국 CATL이나 비아디의 함작이 필요한 것과 달리 국내 업체들로부터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현대자동차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자동차를 누를 승기를 잡았습니다. 현대차에 대형 호재가 생긴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부가세를 현행 11%에서 1%로 대폭 내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모델에 현대 아이오닉 5가 선정된 데 이어 전기차 부가가치세 인하 정책 혜택까지 더해지면 이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서 확실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현대의 아이오닉5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서 지난 2월 중국 울림자동차의 에어 EV를 제치고 독주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가 중국 저가 전기차 모델보다 가격이 3배가량 높은데도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 차지한 겁니다. 그동안 싼값에 1위를 고수하던 중국 울림자동차 에어 EV는 2위로 밀려났고 토요타 전기차 BZ4X는 3위에 그쳤습니다. 그 뒤를 일본의 닛산이 뒤따르고 있으니 일본 전기차의 의상은 참담합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에서 굴러가는 자동차 10대 중 9대는 일본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일본차의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기차 부가세 정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차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대자동차는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셀 함작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완성되면 2024년 이후 현대에서 만드는 전기차의 인도네시아 현지화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입니다. 중국만 믿고 있다가 전기차 전환이 또다시 늦어버린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또한 회토류를 무기로 삼고 있지만 한국이 대체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언제까지 갑질을 지속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하나큐셀의 태양광 패널이 미국 최고의 패널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에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태양광 브랜드 분석기관인 슬라리뷰스와 신재생에너지 인증기관 NABCEP, 이 주도한 2022 태양광 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지 태양광 설치 기사 중 66%가 가장 선호하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는 바로 한화큐셀이었습니다. 한화의 뒤를 이어 중국 REC, 캐네디언 솔라, 캐나다 실팝솔라 등이
인기 브랜드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태양광 설치 기사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고출력 태양광 모듈 큐피크 듀오, 피크 듀오 시리즈를 선보여 현지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만족시켰습니다. 큐피크 듀오는 스몰캡 기술을 적용해 셀과 셀 사이 간격을 최적화하고 모듈 발전 효율을 높인 제품인데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기준보다 2에서 3배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출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큐셀은 글로벌 시험 인증 업체 TUV 라인란드의 신규 태양광 모듈 품질 검사에서 태양광 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화큐셀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북미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태양광 하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밸류체인을 독점하며 점유율 80% 이상을 자랑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태양광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한국은 새로운 기술 개발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특히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한계율 30%를 뛰어넘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개발은 현재 총성 없는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2026년 탠덤 태양전지 전환을 위한 퍼스트무버 전략으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는 한편 특허를 선점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태양광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태양광이 미 인플레이션법, 즉 IRA 위 수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국에 지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과 미국산 부품에 최대 4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미국에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여기에 필요한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마련된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수혜는 특히 한국 태양광 기업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떠오른 곳은 현재 미국에서 3조 2천억 원을 들여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있는 한화큐셀입니다. 한화큐셀은 현재 짓고 있는 조지아주 달튼 태양광 모듈 공장의 생산량 5.1기가와트에 더해 내년까지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해 생산 능력을 8.4기가와트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 사이 태양광 사업은 국내에서는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태양광은 북미 시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큐셀의 미국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의 점유율은 33.7%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점유율 수치는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 수치였습니다. 즉 미국 태양광 시장은 지금도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IRA 법안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태양광 기업들은 엄청난 기회를 맞은 반면 미국 시장을 잃게 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몰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패널뿐만 아니라 ESS도 중요합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문제는 중국산 ESS에서 연이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 태양광 산업 자체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ESS는 전기 생산량이 기후에 따라 들쑥날쑥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주로 설치되는데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ESS에서 핵심 설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 화재의 주원인으로 ESS에 장착된 중국산 배터리가 지목된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땅에 엄청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지만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부를 정도입니다. 중국은 최근 태양전지, 셀, 위주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자 태양광 발전 용량을 더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가 중국산 패널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했을 정도로 중국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패널 공급망에서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자 세계 각국은 중국 내 생산 거점이 집중되어 있어 만일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
태양광 전체의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전 세계적인 태양광 패널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 수혜는 한국 기업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주도하던 태양광 시장에 한국이 기술력과 특허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화에 엄청난 호재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판결이 나온 겁니다. 4년여간 이어져 온 중국 태양광 기업들과 한화의 법적 다툼에서 중국 태양광 업체 론지솔라가 한화의 무릎을 꿇으며 한화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한화큐셀은 2019년 3월 실리콘계 고효율 태양광 셀 기술인 버크 PERC 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론지슬라와 진코슬라, REC 그룹을 제소했습니다. 버크 PERC 셀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투과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승소 결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중국 법원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한화큐셀은 중국과 독일 법원에서 연달아 승소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 법원도 지난해 3월 론지슬라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론지솔라의 태양광 제품은 한화큐셀의 기술을 침해했기에 곧바로 독일과 영국, 스위스,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등 11개국에서 판로가 막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유럽 특허청, 에포, 도진코슬라, 론지슬라, REC슬라가 제기한 버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리자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결국 한화큐셀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업체인 트리나솔라와 합의를 통해 특허를 양도받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한화큐셀의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표 태양광 업체인 론지솔라와도 라이센스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한화큐셀에 법정 공방을 벌어온 론지솔라는 법정 공방을 벌어온 론지슬라는 앞으로 한화큐셀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리를 내리면서 이번 라이선스 계약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화가 허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된 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대표 태양광 기업들마저 한화의 라이센스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하며 물의를 일으켜온 중국 태양광 업체들과의 소송전에서도 이긴 한화큐셀은 이제 거침없이 북미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한화큐셀은 지난달 미국 역사상 최대 태양광 발전 사업인 지역사회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해 250만 개에 달하는 패널 공급사로 선정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화큐셀은 오는 2027년까지 미국 전체 태양광 패널 수요의 3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미국 현지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북미 태양광 시장 1위를 고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